악적거리면서 처먹지 마.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지지리도 못난 새끼가. 숟가락이 밥상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게 처먹는 것밖에 없어? 일도 안 하니 밥이 먹고 넘어가?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산시장에서 40년 맨주먹으로 건물까지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밥상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앞으로 내가 먹으라 할 때만 먹어. 저는 현관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75년 인생을 불꽃처럼 살아온 제 아버지가 밥 한 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종합병원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5분 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될 사람이 누군지. 오늘은 52살 간호사가 친정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남의 부모님을 돌보면서 정작 내 아버지가 굶고 맞고 무릎같이 꿇고 계신 걸 몰랐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말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이 됐어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정작 제 아버지가 매일 굶고 맞으면서 무릎까지 꿇고 계신 걸 까맣게 모르고 살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석 달 만에 아버지 댁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병원 야근이 겹치고 남편 출장까지 이어지다 보니 발걸음이 늦어졌어요.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가 싶어 다시 눌러보려는 순간 문 너머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악적거리면서 처먹지 마.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지지리도 못난 새끼가. 쨍 하고 숟가락이 내던져지는 쇳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게 처먹는 것밖에 없어? 일도 안 하니 밥이 먹고 넘어가? 진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무릎 꿇어. 앞으로 내가 먹으라 할 때만 먹어.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항의도 반박도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아버지 서창호는 수산시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건물까지 일궈낸 사람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서사장이라고 부르면 우렁차게 대답하시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밥 한 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고? 한참을 서 있다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부산하게 무언가를 치우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진미영이 화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말숙이 왔어? 미리 연락을 하지. 집이 어수선한데. 진미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밥그릇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숟가락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숟가락을 쥔 오른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왔냐? 밥 먹었냐?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남편 출장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진미영이 차를 내온다며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미영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내가 고생이야. 어제도 산책 다녀오셨는데 금방 피곤해 하시더라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다 잘 지내고 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빈 그릇을 치우려고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팔목 안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길쭉한 멍이 두세 개 겹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멍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부엌에서 부딪혔다. 별거 아니야.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렸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조문객이 빠져나간 빈소에서 아버지가 혼자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조문객 중에 아버지 곁에 유독 바짝 붙어서 이것저것 챙기던 중년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지인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진미영과 겹쳤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박진우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버지 댁에 갔는데 진미영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팔목에 멍도 있었고. 박진우가 소파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도와달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나서면 부녀 사이만 틀어진다. 조금 더 지켜보자. 남편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눈을 감으면 아버지 팔목의 시퍼런 멍과 복도에서 들었던 고함 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잠을 설친 채 새벽을 맞았어요. 며칠 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6된 할아버지로 며느리에게 학대당한 정황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환자복을 걷고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의 팔목 안쪽에 손가락 자국처럼 길쭉한 멍이 두세 개 겹겹이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 팔목에서 봤던 멍과 자리도 모양도 색깔도 같았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에서 이런 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엌에서 부딪혀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자국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오랜 사업 동료인 윤정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 요즘 자주 만나세요? 윤정우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재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연락을 끊었다. 한두 번 찾아갔는데 그 여자가 매번 핑계를 대고 만나지를 못하게 하더라.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아버지가 바깥 사람들과 단절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또 갔지만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지금 주무세요. 내일 전해드릴게. 진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걸었더니 이번에는 산책 나가셨다고 했어요. 저녁에 한 번 더 걸자 그제야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가 괜찮다. 오지 마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괜찮지 않게 들리는 거지. 다음 날 퇴근길에 곧장 아버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경비실에서 나오던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사셨으니 제 얼굴도 익숙한 거였죠. 말숙 씨, 아버님 요즘 괜찮으신 거 맞아요? 경비원 아저씨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윗집에서 자꾸 고함 소리가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서 사장님이 며칠째 밖에 안 나오세요. 전에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셨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문 안쪽에서 진미영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안 불면 오늘 저녁도 굶어. 저는 초인종 위에 올린 손가락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출근 전에 아버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고 어젯밤에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이 어두웠어요. 커튼이 다 내려져 있었고 공기가 텁텁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구석 소파에 홀로 앉아 계셨어요. 진미영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사신 집인데 아버지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실 장식장에 꽂혀있던 어머니 사진 액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진미영의 화장품과 영양제가 줄줄이 놓여 있었고 작은 방에는 낯선 남자 운동화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강태민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아버지를 부축해 아파트 단지 뒤쪽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3월 초의 찬바람이 아버지의 얇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소매를 걷었어요. 시퍼런 멍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30년 동안 이런 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매일 봐온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부딪혀서는 이런 자국이 안 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별일 아니다. 부부싸움 좀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75년 평생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날에도 빈소를 지키며 끝까지 눈물을 참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 잘해줬다. 밥도 차려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내 엄마 떠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모른다. 근데 혼인신고하고 나서 한 6달쯤 지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진미영은 혼인신고 이후 진명이를 자기 앞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늙은이가 왜 이 넓은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냐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아들이라는 놈이 3달 전에 짐을 들고 들어왔다. 작은 방에 눌러앉더니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아버지예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거지. 강태민이라는 놈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아버지는 강태민이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와 편지, 결혼 사진첩이 다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으려 하자 강태민이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으면 재수 없어. 새 식구가 들어왔으면 옛날 거는 치워야지. 아버지의 목이 메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가 아빠가 못났다. 아빠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오세요. 지금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겠냐. 너까지 힘들어진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상관하지 마라. 아버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윤정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가 내가 시장 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내 아버지 건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건물 관리를 서 사장이 아니라 웬 젊은 남자가 하고 있다더라. 세입자들한테 월세도 그쪽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거야. 강태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인터넷으로 아버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건물 지분 절반이 3개월 전에 진미영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진미영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수산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지은 건물이 1년도 안 돼서 반이나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재산을 통째로 빼먹고 있었구나. 다음 날 퇴근 후 곧장 아버지 아파트로 갔습니다. 진미영을 만나야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진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건물 지분이 왜 당신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근저당은 또 뭐고요? 진미영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재산 넘기는 게 뭐가 문제야? 부부 사이에 재산 정리 좀 한 건데. 재산 정리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건물을 재산 정리라고요? 진미영이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히려 늙은 아버지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건 딸인 내 쪽 아니냐. 효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뭘 노리고 온 거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여기서 싸우면 아버지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고 또다시 걸었습니다. 10번이 넘도록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집에 찾아갔더니 현관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니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말숙님 죄송한데요. 서창호 씨 배우자분이 오셔서 말숙 씨는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가족 간 분쟁이 있다면서요. 진미영이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파트 단지 화단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저 위층에 계시는데 저는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차단당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봤지만 출입금지 요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정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말수가 큰일이다. 내 아버지가 2주 전에 나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 울면서 그러더라. 정우야, 나 좀 살려줘라. 근데 그 뒤로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전화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건 진미영이 아버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잘라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우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장 쪽 옛날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좀 했다. 근데 말수가 이거 듣고 놀라지 마라. 윤정우 아저씨는 수산시장 옛거래처 사장을 통해 진미영의 과거를 캐냈다고 했습니다. 진미영이 아버지에게 접근한 경로가 재혼정보업체가 아니었어요. 시작은 3년 전 어머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면서 상주 재산 상태를 파악해 놓고 골라서 접근한다더라. 내 아버지도 그렇게 걸린 거야.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조문객 사이에서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물도 갖다 드리고 국밥도 챙기던 낯선 중년 여자. 그때는 장례식장 직원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그 얼굴이 진미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진미영은 이미 아버지를 노리고 있었어요. 엄마 영정 앞에서.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어?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우 아저씨가 알아낸 정보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진미영의 본명, 이전에 살았던 주소지, 그리고 진미영이 5년 전에도 독거 노인과 재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화를 끊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미영의 이전 주소지를 기반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주민센터에도 들렀어요.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진미영의 전 남편이 살았던 동리가 나왔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고 복지관에도 연락했어요. 10군데 넘게 전화를 돌린 끝에 진미영의 전 남편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혼인신고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식이랑 연락을 끊게 만들고 재산을 하나씩 빼돌리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혼하고 사라졌습니다. 수법이 아버지한테 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진미영이 과거에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 여자 이름 바꾸고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는 제 아버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미영의 과거 전력, 전 남편 사례, 아버지의 멍 자국 사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신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부부 사이 재산 이전은 민사 영역이라 저희가 바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학대 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현행범이 아니면 입증이 쉽지 않아요. 법의 벽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윤정우 아저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말수가 시장 쪽에서 들은 건데 그 강태민이라는 놈이 내 아버지 명의로 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더라. 건물 말고 다른 담보까지 잡아서 수억 원짜리라고.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버지 서창호 명의로 새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대출 관련 정보는 확인도 중단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 대리인 서류를 갖춰오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절차가 몇 달씩 걸린다는 이야기에 앞이 막막해졌어요. 강태민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빚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 것이 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아버지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해요.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올라가 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문 안쪽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신음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10분 뒤 출동한 구급대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셔츠 앞깃을 적시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이 아버지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미영은 부엌 입구에 서서 구급대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르신이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는 진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 상처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진미영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거짓말하면 이 자리에서 경찰 부릅니다. 진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면서 진미영을 돌아봤습니다. 진미영은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아버지의 이마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의 옷을 벗겼습니다. 30년간 환자의 몸을 살펴온 제 눈에 아버지의 상태가 들어왔어요. 등과 갈비뼈 아래쪽에 크고 작은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최근에 생긴 것은 시퍼렇게 부풀어 있었어요. 양쪽 팔뚝 안쪽에도 손가락으로 움켜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져서 생기는 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때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몸의 멍과 상처를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등, 갈비뼈, 팔뚝, 팔목, 허벅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이 상처들은 자연적인 낙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패턴입니다. 반복적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라는 소견을 진단서에 명확히 적어주세요. 의사가 사진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실려간 치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나르던 아버지의 등이 지금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아버지가 혼자 누워 계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왔어요. 더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입원한 다음 날 저는 진단서와 사진 자료를 챙겨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담당 조사관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몸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등, 갈비뼈, 팔뚝, 팔목, 허벅지. 조사관이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반복 학대 흔적입니다. 특히 팔뚝 안쪽에 움켜진 자국은 자연적 낙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위치예요. 조사관의 확인을 받는 순간 제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관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진미영의 장례식장 접근 경위, 과거 보험 사기 전력, 전 남편 재산 탈취 이력, 아버지 건물 등기, 이전과 근저당 설정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와 재산 환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례식장 접근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쳤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마의 상처 부위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가 왼손 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말수가 나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진미영이가 찾아오면 큰일 난다. 아버지는 여전히 진미영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진미영은 접근 금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 병원에는 못 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윤정우 아저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진미영이 5년 전에도 독거노인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린 기록, 전 남편의 아들이 보내준 당시 이혼 서류 사본, 그리고 진미영이 아버지에게 접근한 출발점이 어머니 장례식장이었다는 사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엄마 장례식장에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진미영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구나. 내 엄마 앞에서부터. 아버지가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가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미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아버지를 깨워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게 했어요. 밥은 진미영이 먼저 먹고 아버지는 진미영이 허락할 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쓸모없는 늙은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돈을 요구할 때마다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합니다. 내 딸도 너 같은 쓸모없는 노인네 귀찮아서 안 오는 거다. 네가 전화하면 뭐하냐. 너 같은 짐덩이한테 누가 오겠어. 진미영이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주먹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산시장 좌판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진미영이가 내 엄마 사진을 다 버리라고 했다. 사진첩도 편지도 옷까지도 강태민이가 통째로 갖다 버렸어. 이것만 겨우 숨겼다. 나한테 남은 건 이 사진 한 장뿐이야.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시장 생선 비늘이 앞치마에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내가 아버지 지킬게. 그날 저녁
남편 박진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멍든 팔과 이마 붕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켜보자고 한 거 미안하다. 회사 법무팀에 아는 형이 있는데 내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박진우는 그 주 안에 법무팀 지인을 통해 진미영의 신용거래 내역과 과거 소송 기록을 확보해 왔어요. 동시에 윤정우 아저씨도 수산시장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버지 건물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아버지 건물 임대 수입은 6개월 전부터 강태민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미영 명의의 계좌에서는 매달 수백만 원씩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강태민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니 서창우 명의에서 빠져나간 돈 상당액이 유흥업소 투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한자리에 펼쳐놓자 전체 그림이 완성됐어요. 장례식장에서의 계획적 접근, 보험 사기 집행유예 전력, 전 남편 재산 탈취 이력, 아버지에 대한 학대와 재산 빼돌리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작합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와 아버지의 직접 진술이 확보되면서 기관이 지자체에 요청을 넣었어요. 법원을 통해 진미영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혼인 취소 소송과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강태민에 대해서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2주 뒤 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아버지가 드실 약을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몇 가지 더 올렸어요.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숟가락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으셨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내 엄마가 끓이던 맛이다.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어요. 저는 더 드세요, 아버지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서서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석 달 뒤 법원에서 혼인 취소 청구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진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연한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최대한 선량해 보이려는 차림이었습니다. 진미영은 아버지 쪽을 한번 슬쩍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미영이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며 상주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접근했다는 정황 자료가 나왔어요. 장례식장 업체의 근무 기록과 같은 시기에 장례를 치른 다른 유족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다음으로 5년 전 남편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기록이 나왔어요. 이혼 서류, 재산 이전 내역,
전 남편이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는 시설 확인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학대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제가 촬영한 아버지 몸의 멍사진,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 이전 내역과 근저당 설정 기록, 강태민의 유흥업소 투자 자금 흐름이 화면에 떴어요.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진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하게 앉아있던 진미영의 입꼬리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자금 흐름 자료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례식장 근무 기록이 나왔을 때는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어요. 진미영 측 변호사가 남편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며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재산 이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자발적 증여라면 왜 피해자의 자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까? 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빼앗았습니까? 자발적이라는 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한 남자가 앉았어요. 진미영의 전 남편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증언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이었을 뿐 접근 방법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혼인신고 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식이랑 연락을 끊게 만들고 재산을 하나씩 빼돌리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혼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름도 못 알아보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한 짓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피고석에 앉은 진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던 가면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민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결과가 법정에 보고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태민의 신원을 정밀 조회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민은 진미영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태민과 진미영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진미영의 과거 보험 사기 시절부터 함께 움직여온 공범이었어요. 모자 관계는 독거 노인에게 접근할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 꾸민 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여자가 재혼하면 경계심이 덜하다는 것을 이용한 거였어요. 진미영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내 조카예요. 아들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거지. 무슨 공범이에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어요. 진미영의 범행이 단순한 재혼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노인 대상 범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원은 진미영의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재산 취득 목적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동시에 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기망에 의한 재산 이전으로 원상 회복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진미영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피고석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부축했지만 진미영의 무릎이 꺾이듯 접혔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법원 복도에는 윤정우 아저씨와 남편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진미영이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미영의 변호사가 뒤에서 잡으려 했지만 진미영이 뿌리치고 제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살려줘. 감옥에 가면 나는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진미영이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는지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진미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가락을 하나씩 풀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때 이 기분 아셨습니까? 진미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진미영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밥을 굶기면서 처먹지 말라고 할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사진을 버리라고 할 때, 딸도 안 온다고 거짓말할 때 오늘이 올 줄 몰랐습니까? 진미영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법 앞에서 전부 치르십시오. 진미영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법원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75년 인생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딸이 내 인생을 살려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윤정우 아저씨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 사장, 이제 됐다. 시장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등이 석 달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때보다 한 뼘은 더 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아버지를 우리 집 근처 소형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구겨진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선 좌판 앞에 서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선을 뒤집어 보고 아가미를 확인하고 누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광어는 눈이 맑아야 싱싱한 거다. 이것 봐라. 아가미가 빨갛지? 이게 좋은 거야. 수산시장에서 40년을 버틴 사람의 안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광어를 집어 장바구니에 넣고는 잠시 뒤에 같은 좌판에서 또 광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광어 눈이 맑다. 이거 하나 사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거 방금 넣었어요. 아버지가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랬나? 아버지가 깜빡했네. 아버지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윤정우 아저씨와 수산시장 옛 동료분들이 아버지 새 집에 모여 집들이를 해주셨습니다. 좁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직접 도마 앞에 섰습니다. 광어와 우럭을 가져와 칼을 잡았어요. 칼을 잡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떨리던 손이 칼을 쥐자 멈췄어요. 얇고 고르게 정확한 두께로 회를 떠내는 손놀림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솜씨는 안 죽었다. 아버지가 너스레를 떨자 윤정우 아저씨가 회 한 점을 집어먹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서 사장 손맛은 여전하네. 시장에서 네가 제일이었잖아. 좁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칼을 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손이 멈추며 허공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초, 3초. 누군가 말을 걸자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은 거 맞죠? 아버지가 새 아파트에 자리를 잡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2~3번 만에 전화를 받았고 밥 먹었다, 산책 다녀왔다며 짧게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도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8시에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한 번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병원을 나와 아버지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진 채로 하루 종일 열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말숙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부엌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챙겨놓은 밥과 반찬이 그대로였어요.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약통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폰 알람이 하루 종일 울렸을 텐데 약통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아버지, 밥을 왜 안 드셨어요? 약도 안 드시고.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요일? 어제도 수요일 아니었냐? 어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루 종일 난방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계셨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아버지 집에 들러 밥을 챙기고 약을 직접 드리고 난방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날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어떤 날은 제가 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뇌 영상에서 혈관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혈관성 치매 초기 소견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셨어요. 복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매일 치매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름을 잊고 가족을 못 알아보고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분들의 보호자가 복도에서 울던 모습도 숱하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지 그 보호자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간호사 동료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진미영,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이 이것까지 만든 거야. 진미영에게 당한 학대의 후유증이 아버지의 뇌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밥을 굶고 매를 맞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공포 속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아버지의 머릿속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미영 측이 혼인 취소 판결과 재산 반환 판결에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서창호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며 혼인 의사도 진심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진미영은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 재산은 동결 상태였어요. 건물 임대 수입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약값, 재활 프로그램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가야 했어요. 요양병원 야근을 늘렸습니다. 주 3회이던 야근을 주 5회로 바꿨어요. 낮에는 아버지 병원에 함께 다니고 저녁에는 요양병원 야근을 돌았습니다. 새벽에 귀가해서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 아침에 아버지 집에 들러 약을 챙겨드리고 다시 출근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눈앞이 가끔 핑 돌았어요. 무시하고 버텼습니다. 남편 박진우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박진우의 부서도 칼바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저와 주말마다 아버지 집을 오가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들어왔더니 박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당신 이러다 쓰러진다. 장인어른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어?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시설? 아버지가 진미영한테 갇혀 지내다 겨우 나오셨는데 또 어딘가에 가둬두라고? 가두자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데를 알아보자는 거지. 당신 몸이 이 꼴인데 어떻게 다 감당해. 이 꼴이라니.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한 달째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없었어요. 박진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지켜야 해.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판인데 당신까지 쓰러지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어. 박진우의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우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왔는데 나쁜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하게 웃으며 말수가 왔냐라고 반겨주셨습니다. 수산시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점심으로 뭘 먹을지 직접 고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찾아가면 아버지가 구석에 웅크려 앉아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말수가 나야 딸 말숙이.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며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왔어? 우리 말숙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오늘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우리 딸 기특하지? 저를 돌아가신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기특하네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더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진미영이 올까봐 공포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는 날이었어요. 온몸을 움츠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밥 안 먹을게요. 때리지만 마세요. 아버지의 몸속에 진미영의 학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 사람 안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버지가 떨림을 멈출 때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약을 챙겨드리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 다시 아버지 집에 들러 저녁을 차려드리고 밤에는 요양병원 야근을 도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그마저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여보, 말숙이가 상 받았어라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가 때리지 마세요라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잠에서 깨면 새벽 3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링거를 교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링거줄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동료 간호사가 말숙 언니 라고 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왼손 등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당신이 쓰러졌다고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나는 진짜... 박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잠시 뒤 박진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혼자 다 짊어지게 놔둬서 미안하다. 요양시설이고 뭐고 같이 방법을 찾자. 나도 같이 할 테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박진우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진미영에 대한 분노, 소송에 대한 불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전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병실 창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하면 돼. 혼자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부터 박진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버지 집에 들러 약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지고 있던 짐의 절반을 남편이 나눠들어준 거였습니다. 박진우가 회사 법무팀 지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진미영 측 항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보강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윤정우 아저씨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서창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 그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 시장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탄원서가 27장 모였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계속 나갔어요. 야근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다음 달로 미루고 아버지 재활 프로그램 비용은 할부로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지 상태가 또렷한 날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맑았어요. 말수가, 네 아버지.
서랍장 맨 아래 칸 열어봐라. 내 엄마 사진 뒤에 통장이 하나 있다.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통장이요?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같이 모은 거다.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고 내 엄마가 따로 만들자고 했어. 그 여자가 아무리 뒤져도 이건 못 찾았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옷가지 사이에 어머니의 구겨진 사진이 있었고 그 뒤에 작은 비닐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진미영이 모르는 별도의 은행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적금이 만기되어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10년 넘게 매달 조금씩 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작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가 혼자 계속 넣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안방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 엄마가 지켜준 거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도 아버지와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털며 한 푼, 두 푼 아끼셨을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엄마가 보면 속상해한다. 그 통장 덕분에 당장의 치료비와 소송 비용에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밀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미영의 전 남편건에 대한 추가 증거가 제출됐어요. 전 남편의 재산 탈취 과정이 아버지 건과 거의 동일하다는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거기에 강태민이 친아들이 아닌 공모자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더해졌어요. 수산시장 상인 27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진미영 측 변호사는 증여는 자발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새로운 반박 자료는 내놓지 못했어요. 법원이 진미영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됐어요. 아버지의 건물과 빼돌린 재산이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요양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 났어요. 진짜로 끝이 난 거였습니다. 돌아온 재산으로 아버지의 치료 환경을 바꿨습니다. 노인 전문 재활병원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3번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꾸준히 치료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이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다음 날 시장에서 광어와 우럭을 사서 아버지 집에 가져갔습니다. 도마와 칼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 회 좀 떠주세요. 아버지가 칼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떨리던 손이 칼을 쥐는 순간 멈췄어요. 40년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얇고 고르게 정확한 두께로 살을 발라내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살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회를 다 뜨고 나서 아버지가 칼을 내려놓으며 자기 손을 들여다봤어요. 이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재활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자 좋은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약속을 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날도 있었지만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은 줄었습니다. 좋은 날의 아버지는 수산시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그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한 건 진미영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가가 붉어지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도 달라져 있었어요.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장을 봐주고 고장난 수도꼭지도 고쳐드리고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사위 앞에서 불편해하셨어요. 자식한테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는 분이 사위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박진우가 아버지 집에 와서 거실 전등을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박진우가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박진우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자네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박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 당연한 겁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행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한 달 뒤 윤정우 아저씨가 아버지를 수산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종합수산시장이라고 적힌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서 사장 아니야? 서 사장? 어디 갔었어, 이 사람아. 30년 넘게 옆 자판에서 장사하던 김 사장이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김 사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름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자니가 김판석이야, 이 사람아. 30년 옆자리 김판석이. 까먹은 거야? 김판석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어요. 아, 판석이구나. 미안하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깜빡하면 어때? 왔으면 됐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 사장 왔다는 소문이 골목을 타고 퍼졌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보고 싶었다며 안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의 등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윤정우 아저씨가 아버지의 옆에 서서 말했어요. 서 사장,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디 안 갔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 녹는 물 냄새, 좌판 위에서 펄떡이는 생선들, 호객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아버지가 40년을 보낸 세상이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첫 좌판을 깔았을 때 내 엄마가 옆에서 생선을 다듬어줬다. 새벽에 같이 나와서 얼음을 깔고 손이 얼어 터지면 서로 호호 불어주고 그때 우리 참 행복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40년 동안 칼을 잡고 생선을 나르고 얼음을 깨던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윤정우 아저씨와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수산시장에 나가 옛 동료들과 어울리셨어요. 여전히 좋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2번 하시는 날도 있었고 약 먹는 시간을 잊으시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좋은 날이 확실히 늘었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일을 겪으면서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어르신 뒤에도 진미영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저 멍은 정말 넘어져서 생긴 게 맞는지, 간호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원장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의 재혼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진미영의 전 남편 아들과도 연락을 이어가며 같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닐봉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광어하고 우럭 사왔다. 오늘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를 꺼내고 칼을 잡았습니다. 박진우가 거실에서 슬리퍼를 끌고 나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다. 네가 칼을 잡으면 회가 아니라 다진 고기가 되겠다. 박진우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뼈를 발라내고 살을 얇게 저미는 모습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솜씨로 40년을 먹고 살았다. 아버지가 회 접시를 식탁에 올렸어요. 박진우가 간장을 가져오고 저는 밥을 퍼서 놓았습니다. 셋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회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내 엄마도 그 소리를 맨날 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잠시 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맛은 안 죽었어.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생선 손질하고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1년 전에는 이런 아침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말수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빠가 그때 내 전화를 안 받은 거, 그거 평생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전화 안 받으시면 제가 또 문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박진우가 옆에서 고개를 돌리며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어요. 저도 웃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어요. 아버지 글씨체였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글씨가 떨리는 손으로 쓴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수가. 아빠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언젠가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 전에 꼭 쓰고 싶었다. 아빠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돼서 미안하다.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를 낳은 것만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말수가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 편지를 쓰셨을까? 또렷한 날, 저를 기억하는 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셨을 아버지를 떠올리니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냐? 배고프지? 아빠가 밥 해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 밥 먹고 왔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편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주말 박진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다? 좋지. 셋이 차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처음 생선 장사를 시작했던 포구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버지가 방파제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아버지의 얇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내 엄마를 처음 만난 게 이 바닷가였다.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생선을 사러 왔는데 내가 자꾸 덤을 줬다. 한 번은 광어를 통째로 덤으로 줬더니 내 엄마가 이러다 장사 망하겠다고 그러더라.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입원복 주머니에서 꺼냈던 구겨진 사진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들었어요. 바닷바람에 사진이 펄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나 살려줬어. 아버지가 사진 속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하늘을 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머니의 기억은 이 병이 끝까지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방파제를 천천히 걸었어요. 박진우가 뒤에서 따라오며 우리 둘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언젠가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을 잊고 제 얼굴을 잊고 이 바다에 왔던 것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겁니다. 진미영에게 빼앗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아버지의 남은 하루하루를 지키는 것이 제 소명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던 그 손이 지금은 조용히 된장찌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술 드시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혼자 밥을 드시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전화를 해도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말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듯이 무릎 꿇었던 아버지의 등도 결국 다시 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들렸던 고함 소리가 따뜻한 식탁 위 맛있다 한마디로 바뀌기 전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죠. 아내 사진 뒤에 숨겨둔 통장이 딱 그 타이밍에 나온다고? 그런 반전이 실제로 있어 느끼셨을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학대 피해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몰래 비상금을 숨겨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가정 내 학대가 80%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재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는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숙인의 이야기도 그런 현실을 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부모님의 재혼에는 축복과 함께 경계가 필요합니다. 재혼 상대의 과거를 확인하고 재산 관련 법적 보호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도 해요. 둘째,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진짜 괜찮은 건지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 나약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면 쓰러집니다.
말숙이도 남편과 윤종호 아저씨, 시장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힘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서창호 아버지의 40년 손맛이 끝까지 살아남았듯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변화가 신경 쓰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찾아가 보세요. 말숙이처럼 팔목 한번 살펴보시고 눈을 마주치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옥을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온 나무가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듯이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말숙이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